네, 안녕하세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주아라고 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서울을 포함해가지고 9개 지역의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는 시민사회단체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언론 관련 언론만 집중해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보도, 그 다음에 언론이 보도와 관련해서 무의제화하는 부분이 있는지, 기사를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고요. 언론이 언론인의 지위를 가지고 언론사와 언론인의 지위를 가지고 불법 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견제하는 활동들을 좀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앞에 전북이 붙었잖아요. 전북에서 지역 언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고요. 시민들의 미디어 주권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미디어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활동의 이런 이력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강의를 좀 요청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청받은 주제가 언론의 역할과 감시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가짜뉴스 관련해가지고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이 가짜뉴스가 확산되게 된 이러한 대중들의 심리라든지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 그 언론의 보도와 맥락 너머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은 가짜뉴스에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하라고 하는 걸까에 대해서 좀 주요하게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뉴스를 믿지 못하게 되었나라는 주제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의 목적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언론은 세상을 보는 창이다. 너무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근데 이것만큼 탁월하게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언론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창을 어떤 창을 끼웠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예쁘게 보일 수도 있고 혼탁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창에 특정 색깔을 입히거나 특정 성향이 있다면은 노란색을 입힌 창은 노란색의 관점으로서만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색을 보여주는 창은 이제 그 너머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색깔의 창을 볼 수 있겠죠. 언론은 그러한 창과 같이 특정한 인권이라든지 소수자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 보호를 주요하게 생각하는 언론이라면은 그 관점을 굉장히 주요하게 목표로 세워서 얘기를 할 거고요. 정치, 사회, 수도권 중심의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언론이라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수용자는 그 가치의 가치, 그 관점에 동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론은 세상을 보는 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용자들이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저널리즘이 있는 목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유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필요하고 그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모든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저널리즘의 목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관점과 생각들은 미국 신문편집인협회 윤리강령을 보시면 주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뉴스와 여론을 수집하고 전파하는 가장 큰 목적,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있는데 국민에게 그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전체적인 번영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저널리즘의 기본 윤리를 추출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에게 그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 그래서 꼭 필요한 저널리즘의 기본 윤리, 여기서 필요한 기본 윤리가 뭘까요? 그 시대의 문제를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적 번영에 봉사하는 데 필요한 덕목, 공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신문편집인협회 윤리강령은 진실과 공정을 꼭 필요한 저널리즘의 기본 윤리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실과 공정이라는 기본 윤리를 이제 기본으로 놓고 저널리즘의 의무에 대해서 미국 언론인협회는 이제 한 10가지 정도를 주요하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해를 보면 가장 첫 번째가 진실의 전달이죠.
가장 먼저는 진실을 전달해야 된다. 누구한테? 최우선적으로 봉사해야 할 대상은 시민들이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확인의 원칙을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취재원으로부터 독립돼야 되고 권력에 대해서 독립적 감시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의 비판과 타협을 위한 포럼을 제공해서 공론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흥미롭고 적절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뉴스가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포용적이고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적절히 다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다뤄야 된다는 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인은 개인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언론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시민들도 뉴스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정도를 저널리즘 의무로 뽑고 이제 많은 시간 이렇게 진행했는데, 요즘에 뭐 뉴욕타임스 혁신 보고서가 2010년대 초반에 나오긴 했지만은 미국 언론계 내부에서도 저널리즘이란 어떤 의무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철학적인 성찰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근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제 군주제나 뭐 이제 귀족제하고는 달리 이제 민중이 지배하는, 시민이 지배하는 이제 정부 형태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기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수기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디어 공론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쌍방 간에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되는 이런 미디어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보도가 될 때, 그게 수기 민주주의의 가장 이제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될 때 민주주의가 할 수 있는 그런 수기적인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미디어 공론장에 충분한 의사소통과 토론이 진행되면 어떤 사회가 나타날까라고 봤을 때 이제 여론화 과정이 아주 잘 되겠죠. 공론화위원회 지금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여론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이 직접 정치를 실험하는 이런 마당들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인들의 정치 생활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발해지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 핵심이지만은 이러한 공론장을 통해서 민주주의 사회가 성숙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도와준다는데 저널리즘의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언론이, 미디어가 깔아놓은 관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특정한 창, 이거에 대한 허위의식을 시민사회, 사회 구성원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해 나간다는 거는 언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언론을 바로 볼 줄 아는 능력, 이런 걸 갖추는 거,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회 구성원 스스로가 가질 수 있을 때 새로운 사회의 주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언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언론을 바로 보는 거는 민주주의 사회가 좀 더 성숙해 나가는데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신문편집인협회 윤리강령 제1조에서 진실과 공정이 저널리즘의 기본 윤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널리즘의 존재 원칙, 과연 한국 저널리즘에서도 지켜지고 있을까라는 문제의식들을 지금 많은 부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이지만은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문들 나온 내용들을 보면요, 신문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워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서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보장이 되어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들도 헌법재판소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자유에 상응하는 공적 기능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적인 가치, 그리고 이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문헌 속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적 기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나라는 신문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필요하면 입법적 규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율도 허용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입장들이 좀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30대 후반 정도부터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게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수단은 신문에서 나왔어 라는 발언한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신문에서 그거 나온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론에 대한 권위도, 언론의 권위도 높았고 언론에 대한 신뢰,
믿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높았죠. 근데 최근에 추세는 이렇죠. 예, 기레기라는 합성어가 우리나라 언론을 바라보는 세태를 정말 그대로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봅니다. 기자 더하기 쓰레기, 요즘에는 이것보다 더 비하하는 용어로 기자 더하기 구더기 뭐 이제 이런 용어까지 해가지고 조롱하는 용어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특정 직종을 혐오하는 이런 용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좋은 언론과 나쁜 언론을 구분을 해서 좋은 언론은 힘을 실어주고 나쁜 언론은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셔야 이러한 가짜뉴스 세태 속에서 언론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신문에서 나왔어 하면 신문에 대한 그런 건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완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 달라지는 과정 속에서 이게 대중의 불신이 더 커졌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왜냐하면 수용자들로부터 불신을 받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60년대 보면은 4월 혁명 때 신문사가 불탔던 사실들도 있고 80년대 5월 항쟁 때 방송사가 폐렴에 있게 휩싸이는 이런 일도 있었고 87년 뭐 이런 정치적인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에 대한 극심한 불신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70년대는 언론 사형식이라든지 80년대는 KBS 시청료 거부 운동들이 전 국민적으로 펼쳐나갔었죠. 그래서 저널리즘의 기본 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언론인에 대해서 수용자가 민중의 분노를 드러내는 이런 사건들이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좀 특수한 계층 엘리트 중심주의의 운동으로 많이 이렇게 펼쳐졌다면은 요즘에는 아주 광범위하게 일반 대중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언론에 대해서 불신을 얘기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도 영화의 판도도 완전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영화에서 다뤄지는 언론인의 모습은 굉장히 정의롭고 어떤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내고 드러내고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기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런 영화들이 좀 있었다면은 최근에는 언론을 풍자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죠. 정치나 경제 권력이나 이런 곳에 붙어서 상응과 뇌물을 받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영화,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다뤘었고요. 아예 찌라시를 언론이 대대적으로 청와대가 물타기용으로 조작한 말을 그대로 받아쓰던 언론을 풍자하던 찌라시라는 영화까지 나왔었고요. 아주 유명한 영화죠.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그리고 규모가 큰 언론사의 주필이었잖아요. 그래서 주필이 대중을 무시하면서 여론을 조작하는 영화로 굉장히 유명했던 내부자들, 이런 영화까지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던 영화들이죠. 그리고 아예 언론을 대체하는 매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언론에서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곳에서 다뤄지는 사건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아예 영화화시켜서 이 영화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가졌던 의문을 해소하게 되는 이러한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고발성 영화들이 언론의 폭로 기능을 대신하는 이런 현실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의심하죠. 뭘 의심할까요? 팩트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팩트를 의심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건이 드러났을 때 언론인이 그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쓰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돈 받고 썼냐? 이거 뭐 돈 받고 쓴 거 아니야? 정치인한테 뭐 이렇게 뇌물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면 이거 쓴 의도가 뭐야? 이거 너 누구 띄워주려고 이렇게 의도 가지고 쓴 거 아니니? 뭐 이렇게 요즘에 이런 보도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레기인데 죽든 말든 난 상관 안 할 거야. 우리 이번에 홍콩이나 뭐 이렇게 취재하러 가신 언론인들 중에서 굉장히 구타를 당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밑에 댓글에 되게 조롱성으로 많이 이런 내용들이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인에 대한 굉장한 이렇게 불신 같은 부분들을 좀 드러냈었고, 영화 외국에서 나왔던 스포트라이트 영화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화인이 있어? 언론인이 있어? 라며 오히려 외국을 굉장히 동경하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언론인은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러한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래서 언론에 대한 불신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언론사 홈페이지를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언론사를 직접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기보다는 네이버 같은 포털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을 받죠.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가지고 뉴스를 접합니다. 근데 이거 올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본인들의 지인 아니면 본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 신뢰하는 지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특정 언론사를 선택해서 정보를 취득하기보다는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 올리는 뉴스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접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완전히 시대적으로 좀 바뀐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뉴스의 생각과 관점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굉장히 지금 주요한 의제로 많이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든지 이런 교육들에 대한 중요성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보면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볼 수 있는데, CNN에서 2017년 9월에 제작한 미지의 국가 북한 속으로라는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러면 노동신문이 나와 있죠. 이건 기념엽서 사진인데요. 이제 노동신문이라는 신문이 북한에서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자하고 일반 남자분 한 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노동신문에 나오는 걸 다 믿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제 시민분이 그러면 우리는 100% 다 믿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일반 시민들도 생각의 자유가 그렇게 폭넓게 보장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언론의 자유가 얼마만큼 보장되는 곳에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거나 생각하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축소가 되고 이제 편협하게 이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풍자하는 굉장히 그 당시에 놀라웠던 이제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 특정하게 보여주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나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가를 다음에 사례를 보시면서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편집 1이라고 쓰여 있는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폭력적이라기보다도 이제 한 군인이 위에서 밑에 포로로 보이는 남자에게 총부리를 들이밀고 있죠, 머리에다가. 그래서 어떤 전쟁 시기에 포로로 잡혀서 지금 굉장히 협박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같은 사람인데 편집 2로 되어 있는 걸 보면요, 포로 같긴 한데 다른 옷을 입은 군인이 물을 먹이고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이 이제 포로에게 아니면은 뭐 측은지심일 수도 있고 물을 주고 있는 굉장히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사진과 뒤 사진은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부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제 원본을 보면요, 어떤 부분을 편집해서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폭력적인 전쟁의 상황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인도적 관점의 전쟁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기자와 언론사가 무엇을 그 상황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상황을 얘기를 이제 수용자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자와 언론사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이제 잘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사례들이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사를 많이 보고 흘러가는 이제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사진 기사입니다. 근데 사진 기사는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사진 기자가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정말 이 한 장의 사진에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 기자가 언론사가 어떠한 것을 사진의 중심에 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주고자 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제 광우병 사태 때하고 2016년에 있었던 촛불 사태, 이제 민주주의 사건 때 이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이제 같이 사진으로 보였는데요. 이거는 가운데에 무엇이 놓여져 있냐면은 시민들이 경찰이 수세에 몰려 있고 시민들이 휘두르고 있는 곤봉이 사진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시민의 폭력성, 경찰한테 가해지는 시민의 폭력성을 강조하고 싶었을 때 시민이 휘두르는 곤봉을 사진의 중심에 놓은 거죠. 이거는 또 어떤 소리가, 이게 민중의 소리라는 곳에서 나온 사진인데요. 아주 역동적으로 사진 찍혔죠. 굉장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갔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옆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 경찰이나 아니면은 이제 경찰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제 휘두르고 있는 곤봉에 일반 사진을 찍고 추리닝을 입은 이제 학생처럼 이제 학생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휘두르고 있는 곤봉이 사진의 중앙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로 추정되는 인물의 폭력성, 시위대에게 휘두르는 폭력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을 때 이와 같은 사진을 중심에 놓습니다. 이것도 같은 사진이죠. 여기 밑에 캡션까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진의 가운데는 방패, 경찰들이 휘두르는, 누구한테 휘두르는 거죠? 여기 이제 캡션을 보면 맨손에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무장한 정경이 맨손에 민주노총 조합원을 향해 방패를 휘두르고 있는데 그냥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지하철 까지 쫓아와서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의 중심에 방패를 놓고 그 다음에 캡션으로 아래와 같은 멘트까지 이제 달아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는 경찰의 폭력성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점의 사진도 있어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시민이 물대포를 맞고 있죠. 시민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공권력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이 기사에 담겨 있었던 거, 사진 기사에 담겨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거는 시민과 경찰의 화합하는, 어떻게 보면 이 평화 집회의 모습, 시민이 경찰이 체류탄을 맞은 경찰의 눈을 생수로 씻어주는 이 장면에서 평화 집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이 사진에 담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진의 중심에 무엇을 놓느냐에 따라서 언론사와 기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의 사건만을 놓고, 한 가지의 사진이나 기사만을 놓고 사건의 전체를 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의 틀 안에서,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일부를 이제 그 전체를 놓고 이제 상황을 판단하시고 비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문제가 이런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언론사나 뭐 뉴스를 접할 때 한 가지만 이제 보고 판단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를 비교 판단하고 일간지를 보시는 분이라면 가끔 주간지라든지 잡지 같은 걸 같이 구매하셔서 비교해서 보시는 방식을 좀 선택해 보시면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일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아까는 민주주의의 핵심이 그러니까 미디어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저널리즘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저널리즘에서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그에 대해 오판의 가능성이 높도록 일방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는 경우, 그렇다면 이거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을 그래서 많이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어느 특정한 관점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완전히 다르게 수용자들에게 접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무엇이 문제를 알지 못하게 되거나 무의제화시키거나 아니면 오판의 가능성이 높도록 왜곡하거나 일방적인 정보만 전달하거나 편협하게 보도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이렇게 된다면은 사회 구성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게 돼서 본인 스스로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이제 쟁취하지 못하게 되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언론의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언론사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에 전라북도에 등록된 언론사 현황을 보시면요. 일간지, 그다음에 주간지, 특수주간지, 인터넷 신문을 묶어가지고 신문사 등록 현황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2019년 9월 기준으로요, 162개의 신문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간지가 지역 종합일간지가 16개에서 17개 사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이 약 98개 정도가 지금 전라북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162개의 언론사가 매일매일 기사를 수천 개씩을 쏟아내고 전라북도에만 쏟아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기사가 나가겠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매일 100여 개의 언론사가 송고한 기사가 2만 개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근데 뉴스를 넘쳐나는데 왜 그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은 왜 항상 위기라고 얘기를 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산업 실태조사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이제 2019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나온 자료인데 매번 이제 이렇게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언론산업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은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한국의 언론산업 사업체와 매체 수를 2014년부터 2018년까지를 좀 보면요. 전체적으로 사업체와 매체 수가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인터넷 신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노란색이 인터넷 신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매체 수도 굉장히 늘어나죠. 노란색이 인터넷 신문이고 밑에가 주간 신문, 맨 아래가 일간 신문과 방송입니다. 일간 신문과 방송은 통신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 이제 인터넷 신문이 굉장히 2019년도, 2018년도에 이르러서 급증하고 있는 거에 나옵니다. 그리고 매체별 종사자 변동 추이도 보면요. 일간 신문의 사업체 수는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종사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보이고 있고 주간 신문은 매체별 매출액도 줄어들고 방송은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2019년에서 2020년 오는 사이에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광고 매출이 감소하면서 엄청난 적자가 이제 발생을 하기도 했죠. 언론산업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좀 보셔야 될게요. 전체 사업체의 45% 이상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굉장히 급격하게 위에만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 서울이에요. 서울에 언론인들과 언론사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고 경기도권에 모여있고 전라북도는 굉장히 아까 162개라고 해서 굉장히 많다고 했지만은 인구 대비수로 비율로만 따졌을 때 전라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매체 수로만 보면 경기도와 서울에는 거의 50%, 45% 이상 위치를 서울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서울에 지금 집중적인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 각 지역에서의 뉴스가 잘 중앙 쪽에나 이런 곳에 나오기가 어려운 이렇게 구조적인 한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매체 이용률 추이가 이제 좀 계속해서 보면은 종이신문이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고 라디오도 하락하는 것도 보이고요. 인터넷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쭉 이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한국인의 언론인은 어떤 모습일까를 봤을 때 연령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연령대가 굉장히 높고 남성 중심의 굉장히 언론인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중년의 남성분들 위주의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한 시각들이 기사에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언론인들이 체감하는 2019년의 언론 환경을 보면요. 언론의 자유도는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점수를 받았지만은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이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 그거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이 뭔지를 같이 이걸 조사를 했더니 이제 뭘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광고주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정부 정치권,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사주나 사장, 간부들, 그러니까 편집 보도국 간부, 사주, 사장에 의한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 오보 등 유형별 심각성 평가를 이제 봤을 때, 이제 매우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가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가 각 분야별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낚시성 기사, 어뷰징 기사, 언론사의 오보가 SNS 등에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전제한 기사,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언론의 그런 세태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인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업 만족도가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실태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뉴스를 믿지 못하게 되었나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아까 그런 좀 환경적인 요소를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은 왜 뉴스 대신 음모론을 믿는지에 대해서도 좀 구조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왜 이제 볼 때 뉴스는 재구성된 현실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100% 신뢰하고 무조건적인 사실이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이거는 뉴스는 재구성된 현실에 불과하고 저널리즘이라는 거는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 관행과 방침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관행은 무엇이었는지, 위에 사주나 편집국 간부들로부터 오는 방침들은 어떤 건지, 어떤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잘 아셔야 이런 언론의 내면, 그 다음에 그 너머에 무엇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평의 관점을 세우고 신문, 언론을 보는 훈련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사를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 뉴스가 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기제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편협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사실 자체를 보도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맥락인데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기사가 이런 정도의 취급밖에 받지 못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시점에서 어떤 기사는 왜 이렇게 이런 정도의 규모로 크게 나왔지? 특정 행정의 수장, 지자체장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데 신문의 일면에 막 커다랗게 사진이 막 나와요. 홍보하는 듯한. 그리고 어떤 협약식 같은 데서 이게 지자체장만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물은 아닌 것 같은데 모든 협약식과 그 사업의 성과를 강조하는 그런 기사에 지자체장이라든지 특정 인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면에서 굉장히 환하게 웃는 장면이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왜 이 시점 이 기사가 꼭 이런 정도의 규모로 필요한가, 이건 홍보성 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비판적으로 읽으시려면은 보도의 맥락이라든지 보도의 시기, 왜 이 시기에 이 기사가 나왔을까? 왜 갑자기 연예인 기사가 갑자기 왜 이 시점에 나오는 걸까? 갑자기 배경이 의심되네? 왜 이러한 원전 수주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이것이 왜 도움이 되는지 갑자기 홍보하는 기사들이 막 나오고, 이런 경우에 배경을 의심해보고 보도 맥락을 의심해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비판적으로 읽는 데 필요한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읽다가 나는 이 기사를 보고 정치에 대한 혐오를 느끼고 있는가도 한번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신문이라고 써있지만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이 특정 창만을 통해서 바라보게끔 하는 게 아닌지, 주입시키는 게 아닌지, 인권과 뭐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배제된 창만을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의제 설정과 프레임 설정 기능에 조심을 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의견 주장에 치우친 보도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좀 스트레이트 기사는 사실 중심의 이제 건조한 기사가 좀 많이 나가야 되는데 가끔씩 기자의 그러니까 기자가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여된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사설에서도 언론사에서 어떤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도를 좀 파악하시면은 앞에 기사를 읽는 좀 맥락을 파악하시기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까 보여드린 대로 보도 맥락과 보도 시기와 배경, 그리고 관행과 방침과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들이 조금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보실 수 있는 사례들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2016년 1월 1일 일면 광고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 1월 1일 날에 나왔던 우리나라의 중앙 일간지들의 일면이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보이시잖아요. 광고면을 보시면 일면 하단에 보이는 광고를 보면 다 똑같이 핸드폰 속의 소녀의 모습이 하단 광고에 나옵니다. 그쵸? 이 광고는요, 삼성에서 만든 스마트폰 광고이고요. 여기 위에 보면은 2009년 삼성 특검 이후
7년째 10년 후 일명 광고를 독식하고 있다라고 써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중앙 일간지는 물론이고 요즘엔 지역 일간지에도 이 삼성 광고들이 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10년 후 일명 광고를 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비용도 만만치 않겠지만은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고, 삼성전자 광고 시장 비중도 15%를 육박하면서 삼성 광고를 수주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한 언론사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기도 하고 적자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적인 기사 관련해 가지고 삼성의 광고가 굉장히 흔들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보여주는 거고, 이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죠. 제가 뭘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특검이라고 써 있는데 2009년 삼성 특검 이후에 나중에 도표 이제 수치로 나왔던 부분인데, 특검 이후에 삼성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언론사 나중에 그래프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광고를 실어주는 게 아니고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얼마만큼 가지고 영향력을 보여주는 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이제 놀랬던 부분인데, 어느 날 중앙일보가 왔는데 중앙일보를 딱 펼쳤더니 명품 광고가 나왔어요. 구찌 광고가 전면, 앞면과 뒷면에 이렇게 구찌 광고가 실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한 언론사의 얼굴과 같은 일면을 명품 광고의 통째로 내줄 수 있을까? 이게 랩 광고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랩을 싸듯이 신문을 둘러쌌다고 해서 랩 광고라고 하는데요.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된 지 오래이긴 한데요. 이미 광고주, 이렇게 신문을 팔아서 구독료로 받아가지고 영업적인 기본적인 운영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 구독료의 비중은 굉장히 영업에서 적고 광고의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아까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신문의 일면까지도 명품 광고에 바꿀 수밖에 없는 지금 한국의 언론의 상황이 상징적으로 이것도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놀라웠던 일이라서 미디어오늘이라고 미디어 매체 전문지, 이제 비평 전문지에 이 사건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광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언론사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됐고, 이게 지상파 방송에서까지 특별한 이슈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여성 소비자가 선택한 만족 브랜드상 안내서의 일부가 나왔는데요. 이게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근데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브랜드상 이제 주는 행사인데, 이거를 상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특정 기업한테 홍보비나 광고비를 주면은 우리가 브랜드상을 줄게. 그리고 브랜드상을 주는데 뭐 이렇게 좋은 홍보 기사도 이렇게 브랜드상을 받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좋은 홍보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고 상을 주는 그런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언론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지자체장 관련해가지고 많은 상을 주고 언론사에서 상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자체장이 나중에 업적 보고서에 그 내용들을 실어요. 내가 어느 회사에서 주관하는,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상을 받았다. 근데 그런 홍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따지고 봤더니 이제 경실련이라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굉장히 크게 그 내용을 다뤘었죠. 지자체장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광고비를 주고 상을 받은 거를 지자체장이 자신이 잘해서 상을 받은 것처럼 홍보를 실적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낭비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게 예외 사항이 아니고요. 14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이 그렇게 돈을 많이 준 지자체로 뽑혀가지고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었고요. 뉴스타파라는 매체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원 협찬 아니면 기타 사업 수익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이렇게 좀 이런 물건들을 파는 건데요. 이게 이게 굉장히 이게 이 효과를 드러내주는 홍보성 기사입니다. 근데 홍보성 기사인데, 이게 뭐 밑에 보면은 주식회사 어디에서
올해까지 이제 특정 매체에서 지금까지 이 회사 제품 홍보 기사를 무려 50여 건이나 실었대요. 근데 내용들이 거의 다 베껴 쓴 것처럼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홍보성 기사고 그냥 광고라고 봐야 됩니다. 광고. 근데 이거를 매일 보는 사람들은 왜 똑같은 자꾸 제품을 이렇게 홍보하지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이례적으로 이 내용을 보는 분들은 이 제품이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간지 좋은 이렇게 잘 팔리는 언론사에서 이렇게 실어줄 때는 뭔가 정말 좋은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밑에 하단에 광고를 내는 것보다 이 지면에 광고성 기사 같이 써주는 이 기사가 광고 단가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쓸 때는 광고성이라고 기사라고 위에다가 써줘야 돼요. 이건 광고입니다라고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기만하지 않도록 그 광고성 기사라는 걸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순간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끊기 때문에 그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최근에 광지성 있게 쓰라고 한 지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문들이 이런 홍보성 기사로 독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들이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거를 뒤에도 보면은 기만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아침에 뭐 좋은 이렇게 뭐 정보 프로그램이라든지 만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장식으로 이렇게 메론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장식을 해놓고 바로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바로 홈쇼핑이 이어지면서 똑같은 제품을 이건 망고네요. 망고를 판매하는, 그래서 광고, 지상파와 홈쇼핑이 연계돼서 물건을 판매하는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메론을 아침에 이제 정부 프로그램에서 다뤘는데 바로 이어서 홈쇼핑에서 나타나는 사례들. 그래서 이 세트 하나하나가 다 광고와 연동이 되고, 이거를 멋모르고 보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좋은 거라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가 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독자를 완전히,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면은 어디 역세권, 그 다음에 뭐 도서관도 있고 학교도 있어서 여기는 주거 입지 조건이 아주 좋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사야 수익이 좋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보면 경제, 어디 경제신문 다 경제신문들이 많이 쓰잖아요. 똑같은 아파트 광고에 대해서 똑같은 게 여기 보니까 어떤 특정 아파트가 24번이나 등장한다고 했네요. 근데 이게 광고하고 연동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실어 놓고요. 나중에 하자 문제라든지 이 아파트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요. 문제의 보도는 보도하지 않아요. 문제성 내용들을. 그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의 좋은 것만 보여주고 광고와 연동돼서 이익은 받고, 그 다음에 정작 시민들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굉장히 제재가 가해돼야 되는데 이걸 좀 제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아까 구조적이나 시스템적인 문제들을 같이 좀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언론의 지금 그 시스템이 굉장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건설회사 광고, 아까 보여드린 그런 아파트 홍보같이 건설회사 광고가 굉장히 광고 시장의 비중을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될 가능성도 높고요. 요즘에는 더 큰 문제가 언론의 독립성을 흔드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건설회사라든지 특정 회사들이 이렇게 언론사, 신문사의 사주가 된다거나 아니면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민간 회사가 특정 언론사를 소유하려고 할 때는 그만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떠들썩하게 논란이 됐던 사건이죠. 이제 서울신문과 관련해가 서울신문의 최대 주주들은 이제 정부의 기관들이 그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공적인 역할을 더 이렇게 요구받는 신문사이기도 한데요. 호반건설이 3대 주주가 됐습니다. 2019년에. 호반건설은 이미 광주 쪽에서 신문사 등을 다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앙으로 호반건설이 사업을 좀 더 넓히면서 그 사업의 이제 확장을 위해서 언론사도 중앙의 언론사를 더 가지고자 한 게 아니었냐라는 의문을 이제 서울신문 노조에서 이제 의문을 표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건설업체가 신문에
그 독립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굉장히 많은 우려가 언론사 내에서 많이 나왔었고요. 지역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에서 우리가 주주를 검증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호반건설의 문제점들을, 왜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인수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기사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인수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언론 단체나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제 봤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복잡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감싸지 말라,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주일보 기자들이 성명을 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광주일보 기자들이 건설사 감싸기 형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이제 성명을 냈었고, 민간공원 개발 원가, 이제 건설사 배불리는 민간건설 개발 원가를 공개하라라는 이제 기사와 관련해서 상호명을, 호반건설의 상호명을 인터넷판에서 일부러 삭제하고 이러면서 특정 회사의 이권을 보호해주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언론사 기자들이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 이러한 사례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신문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방송사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요 주주들, 지역 민방의 주요 주주들을 보면요. 이건 2019년에 감사보고서에서 전자공시에서 나온 자료예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최대 주주가 굉장히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정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고 어떤 특정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사주의 이익에 정말 방송, 특히 공공성이 강조되는 이런 방송의 성격에 이런 사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가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들이 기사에 반영되는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감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역신문 사주들이 신문 발행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2000년대 초반에 좀 물어봤었던 2007년 자료인데요. 신문사를 발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여기 파란색이 뭐냐면요,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만들려고 한다라는 답변들이 기자사회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주들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사주와 가게의 명예를 위해서, 이 회색은 다른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문사나 언론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걸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게 기자들이 생각했던 부분이었어요. 여기 가장 좋은 목표인 지역 언론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고 하기 위해서 인수하려고 한다는 답변은 굉장히 작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미 2000년대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을 해왔었고, 근데 여전히 시간이 지나서 이거 2017년도에 조사를 했지만은 여전히 비슷하게 광고주의 이해를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이제 언론사에 아직도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우려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도 수치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문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사를 볼 때 이러한 시스템들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이제 출입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특정 기업, 특정 지자체, 뭐 전라북도면 전라북도 출입기자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전주시면 전주시 출입기자단,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공단 출입기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기관들을 마크하는 기자들이 있고요. 그걸 출입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언론과 기업, 언론과 권력들이 유착되는 그 고리로 요즘에 많이 작동된다라는 우려들이 표명이 되고 있죠. 예전에 출입처는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거긴 한데, 이런 기관들이 힘이 많이 세다 보니까 그 기관의 힘에 맞서서 출입기자단을 구성해서 정보를 은폐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입기자단이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권한유착의 고리로 작동을 하고, 특정 기관에서 특정 기자에게만 정보를 준다거나, 어떠한 의제를 형성한다거나, 어떤 의제를 빼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출입처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오랜 시간 한 출입처를 다니다 보면은 전문성은 깊어질 수 있는데요. 출입처의 관점에서만 그 뉴스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정작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정작 국민들이 알아야 될 뉴스들이 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원전 관련해서도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자체, 특히 광역 단위의 지자체들은 이제 정말 전라북도나 뭐 전주시를 예를 들면은 그 행정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그 출입하는 기자들이 잘 비판하고 감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출입을 하다 보면 행정의 관점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함보다는 행정에서 이걸 사업을
이렇게 행정에서 내보내는 자료에 의존해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입처 시스템을 많이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개혁 이슈 중에 하나로 출입처 시스템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꼭 이거는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광고만으로 언론사가 살아남기가 힘들어지니까 협찬과 후원을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도 중앙에서도 번외 수익으로 많이 이제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찬과 후원을 제재하거나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음성적으로 돈을 받으려고 하고 제대로 출처라든지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가 잘 감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찬과 후원이 암암리적으로 약간 나쁜 고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보도가 나갈 때 어디에서 협찬을 받았고 시사 프로그램도 광고가 들어가진 않지만요. 암암리에 이런 광고와 맞바꿔지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찬과 후원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어떤 고리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제작되는가를 일반 시민들은 알기 어렵겠지만 그거를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이 언론사는 어디에 충성하고 있는가, 시민들한테 충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가 출입하고 있는 출입처 행장들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건지, 눈높이는 어디다 두고 보는 건지. 아까 사진들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진 기자가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공권력이 지켜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건지, 그 눈높이를 어디에 두고 시선을 방향을 어디에다 가운데를 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주고자 하는 현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하게 보시는 언론이 과연 어디에 충성을 하고 있는 기자인지 언론사인지를 여러분들께서도 판단하시면서 뉴스를 읽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도의 맥락과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스템과 관행이 정말 합리적으로 이 뉴스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까지 고민을 하신다면은 이런 언론의 자유를 누리시고 그걸 스스로 미디어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다시 이제 활동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